사실 이 가상 뭐 이런 최근에 가장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은 게 비트코인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이게 범죄 수익으로 이제 많이 이제 활용되잖아요. 범죄 수익을 이제 밖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비트코인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한데 그 음란물 사이트를 미국의 서버에 두고 회원 121만 명을 모아서 엄청나게 그 수익을 얻었던 사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용하면서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사상 최초로 압수를 해요. 216코인 정도로 압수를 하거든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수익을 쌓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 검찰은 A씨가 구속일 기준 약 5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취했다고 보고 몰수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은 사실 당연히 인정됐던 거고 더 쟁점이 됐던 게 비트코인을 과연 몰수할 수 있는가, 그렇죠. 몰수 판결이 가능한가가 쟁점이었는데 1심 판결에서는 비트코인 몰수 못한다. 왜냐? 이것은 물리적인 실체 없이 전자 파일화한 거기 때문에 몰수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런 그러니까 판결이 몰수하는 나왔어요. 순간 약간 화폐로 인정하게 되는 것 같이 되는 거죠. 2017년에는 사실 비트코인이 법률적으로는 가상 자산으로 좀 인정되지 않았던 시절이기도 한데 그런 판결이 나서 이제 이 범인은 속으로 너무 좋아했겠죠. 쾌재를 불렀겠죠. 결국에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는데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는 비트코인 몰수 가능하다라는 판결이 사상 최초로 나오게 되는데요. 대법원이 처음으로 가상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음란물 사이트 개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 씨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재판부는 거래소를 통해 법정 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다며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래 뭐 다른 물품이었던 것 같으면 공매 절차라든지 환가 절차를 통해서 국고를 이제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자산의 이 가치를 어떻게 매길지 어떻게 환가할지 이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어서 검찰이 그냥 전자지갑에 그냥 보관만 계속했던 거예요. 2018년이 막 과열될 때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나라 부자 됐겠는데요? 보관만 하다가 2021년 3월에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가상 자산의 개념이 들어와요. 네. 보면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 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가상 자산이 드디어 이제 법률적인 어떤 그 정의 규정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 공매 절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환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된 첫날 사설 거래소를 통해서 매각합니다. 압수했을 당시에 이 비트코인 2017년도의 가격이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검찰이 실제 매각할 때는 122억. 검찰 입장에서도 뜻하지 않은 재테크로 국고를 엄청나게 불린 세금 재테크. 그렇죠. 합법적 재테크를 한 거죠. 이게 국고로 귀속이 됐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금이 사라지고 있다?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화폐가 없어지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화폐가 완전히 없어진 세상까지 가기 전에는 일단 중간 단계로 필요한 게 아마 카드 같은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가 지금은 당장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카드를 이용하면은 완벽하게 안전한 것일까? 2007년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2007년만 해도 카드, 그러니까 은행 카드 같은 것들을 현금 출납기 같은 기계에 집어넣고 거기 자기 비밀번호를 치면 현금이 나오고 현금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 이 기계 자체를 가짜로 이제 만들어서 카드를 넣었을 때 카드를 바로 다 복제를 해서 그 카드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면 어떨까? 그 현금의 줄기가 똑같이 생긴데 가짜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거 만들어야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안에 그 카드의 정보를 복제해내는 기계를 넣어야 되고 실제 이런 일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당들이 중국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길 가다 보면은 은행이 관리하지 않고 밖에 그냥 뭐 매장에서 관리하거나 그렇게 편의점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 주로 갖다 놓고서 카드를 집어 넣었을 때 그러니까 당장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 기계는 뭐 오류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돈을 주면 안 되니까 뭐 잔액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럼 사람이 잔액이 없나? 그리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동안
거기서 이제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로 돈을 일단 빼는 거죠. 가짜 현금 인출기로 알아낸 카드 정보로 몰래 예금을 빼내간 절도단이 잡혔습니다. 경찰에 압수된 가짜 현금 인출기입니다. 금 모양은 진짜와 차이가 없지만 한도초와 등의 문구만 뜨도록 만들었습니다. 범인들은 그 사이 고객의 카드 정보는 인출기에 장착된 카드 판독기로 비밀번호는 몰래 카메라를 통해 빼냈습니다. 정말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7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기계를 만드는 데 드는 돈이 2억 원이었다. 그래서 2억 원을 들여 만든 가짜 인출기로 이제 벌어들인 돈이 7천만 원. 그 정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딴 거라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도 이제 할 수 있겠지만 2021년 부산에서 있었던 이제 사건인데요. 스키머라는 기계인데 이거는 카드를 그냥 한 번 긁기만 해도 사실은 그 안에 정보를 다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아파트 문 앞에서 결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치킨 시켜도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이용하는 건데 카드를 받아서 일단 자기가 가져온 스키머라는 기계에 먼저 거요. 그러면 정보를 다 빼냈죠. 그리고서는 이게 왜 안 되지? 뭐 다른 기계로 해볼까요? 뭐 이러고 한 번 더 긁는, 그때 이제 진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카페 주인이 음식을 시키고 카드를 내밀자 배달기사가 카드 단말기를 꺼내 결제합니다. 하지만 결제가 안 되는지 또 다른 단말기를 꺼내 다시 결제를 시도합니다. 결제를 하는 척하며 먼저 가짜 단말기로 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 실제 결제를 다시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빼낸 정보를 이용해서 카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걸 본인이 쓰면은 이제 잡힐 수가 있으니까 이들이 참 이게 또 영악한 것이 그 텔레그램에 이렇게 복제된 카드가 있다고 개당 50만 원에 팔아요. 그래서 이걸 산 사람들은 그렇게 복제된 카드를 이용해서 보통 금은방에서 결제를 했다 그러는데요. 1,700만 원 가까이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배달기사 4명과 총책 등 일당 5명은 이렇게 복제한 신용카드를 인터넷에서 한 장당 50만 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불법 복제 카드를 산 3명은 수백만 원짜리 귀금속이나 비싼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결제한 뒤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카드도 카드지만 이제는 대부분 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들을 이제 이용하시잖아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편리한 것만큼이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개인정보가 자기가 새로 스마트폰을 개통할 만큼 충분한 정보만 빠져나가면 이제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이제 제 명의로 폰을 이제 개통을 하고 많은 그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저희의 모든 결제 수단이 모바일 기기로 넘어가면서 또 범죄자들은 이걸 또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이제 대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김미영 팀장,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죠. 얼마나 심각하면은 전 국민이 아는 팀장님이 되셨어요. 당연히 범인은 김미영 씨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 김미영이라는 이름은 그냥 완전히 가명이고요. 총책 박 씨가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사기 수법은 어떤 거였나요? 일단 김미영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특정 다수한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서 반응을 하는 사람한테 상담을 하면서 정보를 이제 개인 정보를 다 수집을 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희가 힘들게 지금 그 신용불량과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불러달라는 대로 그냥 개인 정보를 다 불러주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해서 피해자 뭐 역시 수만 명이고요. 알려진 것만 8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금액. 아니, 확인된 것만. 네. 근데 이제 총 금액을 추정을 해보니까 경찰이 한 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훨씬 더 많겠죠. 필리핀, 중국, 베트남의 콜센터를 이제 확대해서 나가면서요. 직원이 한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기업이죠, 그냥. 그리고 그걸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회사처럼 성과급도 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뭐 선물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겉은 가구 공장이지만 들어가면 조직원들이 모인 콜센터입니다. 총책 밑에 사장단, 아래 팀장들과 팀원을 뒀습니다. 워크숍을 하며 단합을 강조하고 실적에 따라 돈을 줘 경쟁도 붙였습니다.
서민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유흥을 즐기거나 리무진을 타는 등 호화 생활에 쓰였습니다. 이거 범인 어떻게 검거가 된 겁니까? 오랫동안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수사관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총책 박 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는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 경찰을 설득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코리안 데스크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코리안 데스크는 경찰이 이제 수사를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요원들을 아예 거기다 상주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그 외국에서 계신 한국 경찰이 있는 거죠. 한국 관련 사건을 한국인과 관련된 우리 한국인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상주를 하다 보니까 실정이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정보원 활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소도시에 숨어서 은거를 하고 있던 총책 박 씨를 체포를 하는데 이자가 누구였었냐 하면 모 경찰서에서 이 보이스피싱을 담당해서 수사하던 경찰관 출신이에요. 세상에. 진짜 해대도 너무하네요. 야, 이건 지난 4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 뒷수갑이 채워진 남성이 무장한 필리핀 이민청 직원들에 이끌려 승합차에 탑니다. 이 50대 남성은 일명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입니다. A씨는 과거 한국에서 사이버 수사팀 근무 이력이 있는 경찰 출신 인물로 해임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서 근무하면서 그 수사를 잘해가지고 체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특별 승진까지 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뇌물을 받은 죄로 이제 파면이 됩니다. 그 길로 이 박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피해자들 마음고생들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제 사이코패스들을 많이 보아왔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이코패스들은 뭐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폭행하고 살인 저지른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경제범죄나 지능범죄에서 나타나는 사이코패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가보면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총책들 사이코패스 점수나 성향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서 이 피해자가 재산을 다 편취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가족이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고 나면 그럼 내가 죽으라 그랬니? 그 욕심부리다가 돈 다 잃어버린 자기들 잘못이지 라는 것으로 자기 죄책감을 희석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 희석시킨 범죄 의도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심리로 남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바보 같았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재산을 편취당하고 나면 그 자식들한테 볼 면목이 없다 보니까 거의 뭐 회복이 안 되죠. 안타까운 사건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아마 보내라, 용돈 보내라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대요. 근데 이분이 쓰신 건 아니고 자녀들 명의 통장을 또 만들어서 갖고 계셨나 봐요. 이거를 갑자기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서 다 날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녀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저렇게 될 거를 그렇게 욕심냈냐고. 근데 나중에 이제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다 자기들 걸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베풀지도 못하고 가셨네요. 한 일가족의 삶이 그냥 망가지는 거죠. 피해자의 삶이. 그래서 체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이 되게 중요한 그 범죄 중에 하나죠.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야 이거 그것도 좀 바보같이 당하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우리의 얘기가 그분들은 또 한 번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 아차하면 누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알쓸범죄에서 얘기했듯이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될 것은 가해자이지. 그렇죠. 피해자는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의 책임이죠.